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원자재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유가가 지금 급등을 했고, 투자자분들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의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전히 사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바라봤던 대로 점진적인 안정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하단 55불, 상단 75불로 이 레벨, 박스권 레벨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정학 리스크라는 것이 그렇게 길게 가기에는 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쟁은 계속될지 몰라도 자산들이 지정학 리스크에 미치는 그 영향도에 있어서는 사실 일시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사실 전쟁 이슈다,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단에서 봉쇄 우려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놀래가지고 발작 때문에 튈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점은 이게 확전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완전히 뺏어왔고, 이란은 지금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그렇다 보니 집중적으로 이미 공격을 갖다 받고 있는 형국이고, 이것이 뭔가 확전으로 간다? 특히나 우리가 보는 초승달 벨트의 동맹들 역시도 이미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란을 주변으로 했었을 때 미군이라는 동맹이 든든히 여전히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핵 보유국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을 상대로 재래식 국가가 공격할 수 있다. 그것에 있어서는 한정적으로 우리가 좀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여전히 수급단에서 공급 우위 상황이고,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계속 증산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은 유가단에서는 여전히 좀 하향 안정화되는 박스권을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그 같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라보고 있고요. 네, 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유가는 하향 안정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가정해서 유가가 130달러대를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IB들이 옛날에 굉장히 세게 지르는 거는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 금 가격 그러니까 러우 전쟁 터졌었을 때도 유가 150불 간다, 구리 가격 2만 불 간다. IB들의 이 같은 주장은 하루 이틀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봉쇄가 가능한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가 따지고 보자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 역시도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었을 경우에는 유가가 그때는 가격이 치솟아 오르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는 봅니다. 왜냐면 지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중요성이 중요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LNG랑 원유단에서 유조선들이 전 세계 물동량의 20%가 이곳을 거쳐가야만 하는 것이고, 특히나 수심이라던가 그 폭이나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아시아향이 85%가 수출이 되는데, 대부분 이 해역 같은 경우 아시아향 수출은 대부분 유조선은 VLCC급인데, 그 수심단에서는 깊은 것이 이란 쪽 해역이거든요. 이것도 구간이 폭 자체가 3km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이란 쪽이 고의적으로 기뢰를 갖다 부설을 한다라던가 해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이것을 막게 된다면은, 안에 있는 이라크라던가 카타르나 또는 쿠웨이트 같이 주요 산유국들은 결국 수출이 막히게 되는 형국이고, 그나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우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 원유단에서의 수출의 못해도 7에서 10%에 달하는 공급에 해당하는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유가단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겠죠. 다만 저희는 여전히 그 봉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크게 5가지로 추격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란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겠다 협박을 한 적은 있지만은 실제로 역사적 측면에서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의도랑 다르게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은 있더라도 고의적으로 중단시킨 적은 없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요한 사실, 결국 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봤었을 때
자국의 동맹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란의 동맹인 그러니까 우방이라 볼 수 있는 이라크나 카타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고, 특히나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는 중국향입니다. 중국 역시도 이곳이 막히게 되면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우방이나 고객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란의 해상교육, 이란의 모든 교육은 85에서 90%가 해상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미 해군이 여기에 또 주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능한가,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그 하반기 전망 리포트를 보니까 하반기 원자재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유동성을 꼽으셨던데, 금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유동성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테고요. 금이나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장 튀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점은 결국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 끌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금 가격이 여기서 안전자산 수요로서 튀긴 부분은 다시 또 되돌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고, 특히나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금 가격은 온스당 3,000불까지 눌릴 것이다. 그 같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국 정부가 부양책 효과가 안 먹히니 그 원인은 중국 개인들이 죄다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이 아니라 금으로만 쏠리면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 통한 또는 대출을 통한 금 매입을 중단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겠고요.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광저우나 이런 도시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규제가 완전 철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로든 위험자산, 즉 실물 경기랑 대변되는 부분으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같은 좀 조치들이 나왔다라 본다면은 그동안의 금의 대부분 거래가 중국 개인들이 끌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상승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고, 특히 중요한 건 두 번째로는 결국 경쟁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건 금이건 두 자산의 공통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뭐다?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공급도 희소하고 금은 부산물로만 얻어지고 비트코인은 공급 자체가 희소한 자산이죠.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강해질 때 금은 쉬어갔다라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고, 특히 비트코인이 언제 그럼 강해지느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금은 쉬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 지수를 3개월가량 후행하죠. 자, 그 유동성 지금부터 나올 타이밍이고 유동성 사이클에 주목하자라는 것이죠. 무엇이다? 중국은 올해만 하더라도 신규 부채랑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1.3조 달러 이상을 풀겠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20이 금리 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같은 새 정부에서는 5년 동안 역대급으로 210조에 달하는 추경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거죠. 자, 거기다 더불어서 독일도 부양하겠다고, 일본도 부양하겠다고, 미국은 당장 금리 인하는 어렵다 하더라도, 즉 주요 IB들 중심으로 2조 달러 레버리지를 최소 못해도 2조 달러 풀어볼 수 있는 SLR 규제 완화 카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이걸 갖다 점점 언급이 강해지고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모두 다 유동성이 튀어나온다. 유동성이 튀어나올 때는 어떤 자산이 각광받는다? 당연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고, 주식 측면에선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고, 당연히 비트코인도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럼 뭐다? 결국 이 유동성 장세 하에서는 비트코인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금은 잠시 쉬어간다라는 그 측면. 결국 해치 수요는 비트코인으로 점점 다시 또 이탈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본다면은, 지금 금 가격이 안전자산 수요로 튀었다. 그럼 오히려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의 구간이라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좀 더 알파, 베타가 좀 더 높은 자산으로 자금을 좀 바꿔주는 전략이 더 중요한 순간이지 않겠는가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크게 부각이 돼 있어서 좀 가려져 있지만,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금은 쉬어가고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금이 오를 때 이제 은 가격도 따라 오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금 가격이 주춤하면 은의 매력도 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자산이 같이 가는 건 맞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을 같이 두 가격을 추이를 보면은 금이 가는 동안 제대로 못 갔어요. 거의 못 갔습니다. 두 자산을 비교를 해보면은 은은 사실은 금보다도 베타가 더 높습니다. 금이 예를 들어서 10% 상승하면 은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구가해야 되는데 그동안 금 가격이 간 걸 대비해서 보면 은은 가지도 못했다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은 더욱더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력적인 요인이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애시당초 지금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은 역시도 금처럼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전체 공급의 30%만이 광석을 통해서 얻어지고 나머지는 아연이나 연 또는 구리를 갖다가 채굴 내지 재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자산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연과 연단에서는 원체 수요가 안 좋아서 광산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감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가이던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리 재련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구리도 지금 부족하다 난리죠. 광산은 이미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고 더불어서 그럼 재련단에서도 당연히 재련소에서 구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 통한 공급이 은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번째로는 가격의 상대성과죠. 은은 그동안 금이 가는 동안 거의 못 갔습니다.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이 매력적일 텐데 특히 세 번째로보다 은 역시도 유동성의 효과를 더욱더 많이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은은 산업향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금처럼 리스크 해지 자산이자 장신구이기도 하지만은 전체 수요의 58% 이상이 산업향입니다. 그래서 금처럼 리스크 해지 측면으로서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가 돌아설 때, 즉 제조업 경기가 돌아설 때, 제조업 경기랑 같이 가는 유동성이 돌아설 때 결과적으로 은이 좋아진다라는 볼 수 있겠죠. 이 유동성 지수랑 제조업 경기를 18개월가량 선행하는 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 순 횟수인데 이미 이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향후 18개월 동안 좋아질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더 나올 거를 암시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유동성 장세는 오히려 금보다 은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유동성 장세는 제조업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그 말즉슨 산업향 수요가 높은 은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이 최근에 앞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은은 그동안 못 갔고 공급은 타이트하고 거기다가 유동성 측면을 접근해서 보면은 오히려 금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금이 오른 동안 못 올랐던 은,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은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천연가스는 여전히 좋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사실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이란에서 지금 이란의 내수만 70%를 담당하는 가스전이 이스라엘에서 피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해서 관심도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알래스카 천연가스도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점은 천연가스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좋다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략 한 3불 중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저희는 6불까지 더 치고 나갈 것이다라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수기가 끝났다라는 점. 성수기인 냉방 시즌, 여름철, 에어컨 발전 수요가 늘어나고 전력향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가스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이유고 두 번째, 유럽입니다. 유럽향 LNG 수출은 여전히 기대가 존재해요. EU 집행위는 지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2027년 이후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갖다가 검토 중이고 표결 준비 중이고 뿐만 아니라 EU랑 미국은 지금 관세를 갖다가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 협상 중이죠.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결국 뭐다? LNG에 대한 수출 기대가 높아지면은 미국의 헬리허브 기관인 천연가스가 다시 또 튈 수 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러시아산을 설사 유럽이 수입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산 가스관이 온전한 게 없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경유 통한 가스관도 3월 말에 붕괴돼 버렸고 두 번째 노드스트림 가스관도 3개 중에 2개가 붕괴돼 버렸고 마지막 남은 하나 역시도 유지 보수를 3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할 걸 감안하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 이를 감안하면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이 끝나도 유럽한테 당장 줄 물량이 없다. 그럼 여전히 미국의 LNG 수출 기대는 여전히 높고
그럼 헨리허브는 여전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6불까지 타겟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